원전을 앞으로 뭐 몇백 기를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을 기술이 한국이 세계 또 최고로 돼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느냐? 미국이 우리를 믿으려면은 이렇게 그 핵 재처리 만들어 해주려면은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짱유샤가 앉아 있는 자리가 너무 승격이 돼 있는 거예요.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못 나왔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잃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쭉 하는데 일체 사지를 못 찍게 합니다. 공산당이 거의 마지막 무너져가는 그 상황을 안간 힘을 다해서 가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 조선업 외에도 원전 협력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네네. 한국과 미국이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이 연료 재활용이죠. 네.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는데 과연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이것도 이제 그 정치 문제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앞으로 뭐 몇백 기를 더 짓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지을 기술이 한국이 세계 또 최고로 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 원자력 폭탄은 안 만들었지만은 네. 발전소는 뭐 제일 잘 만드는. 이거 제가 그 젊었을 때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미국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를 받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저는 궁금한 거가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비밀이야 말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선배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은 핵폭탄하고 발전소하고 핵발전소가 훨씬 어려운데 우리는 그 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폭탄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뭐 그런 의미였는데 근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군사적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발전소를 많이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 AI 산업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차세대는 AI인데 이걸 위해서는 풍력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어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AI를 발전시키겠다고 그러면서 핵발전소를 없애고 풍력발전소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한국이 핵발전을 잘하니까 그 기술을 이제 또 빌려 쓰고 뭐 원자로 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협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언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느냐? 제가 그 오래전에 읽은 영어 책에 보면 내일 아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almost overnight.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은 하룻밤 만에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이거 재처리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핵폭탄만 만들면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주려면은 여기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한국이 진정 미국의 진짜 친한 동맹국으로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 정권도 그렇고 진보 정권들이 최근에 와서 되게 그 중국하고 친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아주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그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계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문명의 싸움일 것이다 라고 해놓고 세계를 이제 7개의 문명으로 구분했는데 한국을 중국 문명에다가 집어넣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나온 지 한 20년 된 책이지만은 제가 그때 이거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그 미국이 중국 문명하고는 다투는 문명이거든요. 갈등 관계에 있단 말이죠. 일본 거는 따로 독립을 시켜놓고 일본 문명이라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한국이 그 미국의 지식인들한테 진짜 믿을 만한 동맹이 아니라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로 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보수 정권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지내려고 애를 쓴 거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수준 정도로 미국이 우리를 믿으려면은 이렇게 그 핵 재처리 만들어 해주려면은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서 그 이민 단속국 거기랑 또 귀결이 되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좀 연결되는 문제들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로 와서 8월 25일 날 분명히 더 이상 중국과는 경제, 미국과는 안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 CSIS라는 워싱턴에 있는 연구소에서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놓고 그 중국에 26개국이 전승절에 참가했는데 대한민국만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이게 미국이 보기에 좀
입장이 너게 뭐냐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환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한국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는데 중국이 당연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예, 이게 그 중국은 미중 패권 싸움에서 한국이 미국으로 붙어 있는 한 자기네가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있는 한 그것을 한국을 미국 편에서 떼어내려고 중국이 수십 년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중국에 비교적 가까운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은 중국이 몇십 년 그냥 집요하게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뭐 학자들이 중국 가면은 아주 융숭하게 해주고 친중 인사 만들려고 애쓰고 정치가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은 이제 한번 미국하고 상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바로 얼마 전에 5월 달인가 그래요. 그 주한미군 사령관 그 브론슨 장군이 한국은 중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맨 앞에 있는 항공모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 항공모함 미국이 보기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이 보기에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뜯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한국이 미국 쪽으로 붙을 때 윤석열 대통령 때 중국이 노발대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겠다가 중국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번 탄핵 사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 미중 싸움이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착각을 하는 거가 중국과 미국이 다툴 때 우리가 중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정학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100년 전에 청나라하고 일본 싸울 때 전쟁터가 한반도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러일 전쟁도 한반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그 강대국 해양과 대륙의 강대국이 싸울 때 우리가 중립을 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그쪽으로 이제 기우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제정치 이론이 이런 학자들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좀 이렇게 그 갈등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안전한 정책은 센 나라한테 업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밴드웨고닝이라고 그래요. 밴드웨고닝. 밴드웨곤이라는 게 이제 우리 옛날 소방차들 보면 뒤에 이제 소방서도 매달려 가잖아요. 네. 그걸 밴드웨고닝이라는데 국제 정치에서 밸런싱보다는 밴드웨고닝이 훨씬 쉬운 겁니다. 안전하고. 그러니까 밸런싱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요? 밴드웨고닝 그건 뭐냐면 힘센 나라한테 붙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미국에 붙어야 돼요. 왜? 동맹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까다 그 말하죠. 야, 너네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은 중립을 지킨다 그러고 균형자가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미동맹 한번 끝내봐. 한미동맹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하니?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동맹인데 동맹을 끊지 않는 한 균형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이 왕년에 균형자의 노릇이 영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영국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 없이 밸런싱을 하는데 그 밸런싱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영국이 그거를 자기네들이 영광스러운 고립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누구하고 동맹을 안 맞는다. 영국 정도 되니까 언제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라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국만큼 영국이 프랑스 독일 대할 만큼 우리가 미국 중국을 대할 수 있는 그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정도 되는 나라야지 막 그렇게 자기가 이제 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외교라든가 네. 뭐 실용외교 이런 거는 미국 수준의 나라가 하는 겁니다. 이번엔 최근에 있었던 중국 열병식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중국 열병식에서 각종 신형 무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괌 킬러라고 불리는 미사일을 포함해서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 핵 탑재 미사일 둥펑을 또 공개를 했는데 이 서방 진영에 얼마나 위협적인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저는 그 중국 열병식을 사람들마다 이제 보는 그 시각이 달랐는데 저는 그 중국이 최근에 시진핑 정권이 흔들거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흔들거리는지 안 건드리는지를 증명해주는 사건이 9.3 열병식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중국 같은 나라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들은
거기서 간행되는 글 가지고서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 가지고 그 나라를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권력이 변한다, 뭐 시진핑 권력을 잃는지 푸틴이 권력을 늘리는지 다 모르는데 그런 거를 그 서방학자들이 보기 위해서 걔네들이 전승절이라든가 무슨 뭐 메이데이라든가 이제 노동자의 날 이럴 때마다 퍼레이드를 할 때 그때 그 동영상을 관찰하고서 그 권력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누가 이제 탈락한 사람은 그 주석단에서 밀려나고 또 출세한 사람은 그 제일 높은 사람 가까이 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9월 3일 전승기념일에 시진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실제로 권력을 잃는지 얻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저는 이번에 보고서 네. 전문가들 대부분은 그 사람 권력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네네. 지난번 10년 전에 그 70주년 기념할 때는 네. 시진핑의 그 오른쪽에는 외국 원수들 그래서 푸틴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이 옆에 그 원로들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옆에 김정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배열이 그리고 거기 반드시 있어야 될 후진타오 같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짱유샤라는 장군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네. 짱유샤가 앉아 있는 자리가 너무 승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군이 시가 행진을 만 몇천 명이 하는데 그거 우리나라 국군의 날 할 때도 제병 지휘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령 부르는 그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은 보통 별셋짜리 장군이 하던데 중국도 제병 지휘관, 그러니까 중국은 대장, 우리말로는 중국말로는 상장, 우리말로 대장이 쭉 하는 겁니다. 그게. 네네. 근데 이번에는 당연히 거기 제병 지휘를 해야 될 중부군 사령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군구가 5개예요. 그러니까 중부 군구 사령관인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몇 달째 행방불명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장이 아니라 네. 중장에 해당되는 공군 중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8월 하순까지도 그 누가 지휘를 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그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이 못 나왔다는 측면에서 시진핑이 권력을 잃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시진핑 얼굴이 너무 이상했고, 말도 좀 더듬었고, 그리고 잘 걷지도 못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중국 권력에 균열이 간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퍼레이드를 쭉 하는데 거기에 그 무기들도 지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이 없답니다.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이 완전히 미국 거를 그대로 흉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내부는 알 수가 없고 그 기계 성능이 어쩐지는 전문가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별로 이렇게 대단한 무기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일체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가 보면은 미국의 이제 뭐 비행기 전시회 같은 데 가 보면은 각도 어떻게 맞추고 찍으라고 지금은 뭐 다 전화로 찍지만은 뭐 조리개 어떻게 열고 찍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가이드라인 주는군요, 이렇게. 비행기 날아가는 거 찍으라고 그래요. 네. 근데 중국은 이번에 아무것도 못 찍겠답니다. 그 외국 기자들도 그냥 중국이 제공하는 동영상 외에는 그러니까 이 무기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껍질만 있는 무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중요한 거 지금 미국까지 가는 장거리 미사일들 네네. 미국이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년 이내에 골든돔 골든돔이라는 건 미국을 완전히 미사일 방어막으로 둘러싸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미사일 한 거의 300발 정도 날라온 걸 다 맞히거든요. 네. 거의 99.9% 맞히는데 미국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은 앞으로 3년 이내에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큰 미사일은 아무런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는데 어떻게 뭐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다 막으니까 미국이. 그런 맥락에서 요번에 봤을 때 중국이 공산당이 거의 마지막 무너져가는 그 상황을 안간힘을 다해서 가리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라고 이제 저는 그 9월 3일 열병식을 봤습니다. 확실히 시진핑 주변에 있어야 될 주요 인물이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서포트하는 원로들 이런 사람들 없고 그리고 대항했던 짱 유샤가 아주 제일 좋은 자리
그 사람이 앉는 자리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 가서 앉았다는. 그러니까 그 동영상들 쭉 보면은 앉은 자리. 그러니까 그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 공부하는 사람들을 리서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처라고 그럽니다. 워처. 나는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지 않고 나는 북한을 관찰하는 사람이야. 노스코리아 워처, 네. 차이나 워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미국 학자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동신문 보고서 뭐 북한 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낙원이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번에 중국은 이번 열병식은 뭐 10년 전 거보다는 훨씬 효과가 없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힘을 과시하는데 그 과시하는 데서 10년 전에 했던 70주년 기념식보다는 훨씬 그 성과가 없는 그런. 원래 중국 사람도 팔자 좋아하잖아요. 네. 80일에서 대단히 규모는 컸습니다만은 지금 뭐 심지어는 중국 예비역 장교예요. 이렇게 중국 군대는 누구를 향해서 총을 들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비방하는 그런 글도 나오고, 그리고 곳곳에서 시진핑이 내려오라는 그런 데모도 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경제도 나쁘고. 네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중국 뉴스 보니까 10억의 인구가 한 달에 $300도 못 갖고 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억이 $300면은 한 달에 30몇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하루에 10,000원. 네네. 그러니까 뭐 가난한 거죠.